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뭐 자료 구조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어떤 저장 장치에 뭔가를 저장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어떻게 꺼내고 그리고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실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료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자, 일단 정의를 보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저장 공간의 효율성과 실행 시간의 신속성, 그러니까 단축이죠. 그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빠르게 꺼낼 수 있게, 뭐, 빠르게 저장할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죠. 그죠? 자료 구조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료를 기억 장치의 공간 내에 저장하는 방법과 저장된 그룹 내에 존재하는 자료 간의 관계, 처리 방법 등을 분석하는 걸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음 중 선형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비선형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선입, 선출, 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잘 몰라도 되는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되는데요. 별거 아니고요. 되게 많아요. 선형 구조는 되게 많죠. 그죠? 많은 거니까 그냥 봐두시고 비선형 구조만 두 개밖에 없으니까 틀이랑 그래프가 있습니다. 틀이, 나무, 그죠? 그래프, 그림, 그죠? 나무를 그렸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틀이랑 그래프 두 가지가 비선형 구조고 나머지는 선형 구조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세히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형 구조 중에서 배열입니다. 우리 그 C 언어나 자바 이제 수업할 때 아주 많이 했던 방식이죠. 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동일한 자료형의 데이터를 뭐 실수형, 정수형, 뭐 문자형, 뭐 이런 것들 같은 크기로 나열되어 순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말합니다. 정적인 자료 구조로 딱 고정돼 있다는 얘기겠죠? 기억 장소의 추가가 어렵고 데이터 삭제했을 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메모리의 낭비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죠. 얘는 단점이고요. 첨자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열 첨자라는 게 있었어요. A라는 배열이 있으면은 그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A라는 이름을 가진 배열이죠. 그죠? 요 A에 뭐 가로하고 0, 가로하고 1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죠? 요걸 이제 첨자라고 한다고, 인덱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에 아주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문을 많이 배웠던 거죠. 뭐 while, do while, 뭐 for next 이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포문. 데이터마다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사용해서 처리하기가 편하고요. 사용한 첨자의 개수에 따라 n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원 배열이고 표 형태로 되어 있으면 2차원 배열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배열입니다. 자, 배열은 선형 구조입니다. 선형 구조. 네, 다음요. 자, 선형 구조 두 번째, 선형 리스트입니다. 배열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죠? 일정한 순서에 의해 나열된 자료 구조고요. 배열을 이용하는 연속 리스트와,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터를 이용하는 연결 리스트로 구분이 됩니다. 이 포인터라고 C 언어에서 배운 적 있죠? 주소를 이용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포인터라고 했었습니다. 자, 연속 리스트입니다. 배열과 같이 기억 장소를 연속적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밀도 1로 가장 좋습니다. 이용 효율이 가장 좋다 연속 리스트입니다. 네. 빈칸이 이렇게 채워지는 방식이죠. 연속적으로 채워지는 자료가 채워지고 빈칸이 있고 그 다음 자료를 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연속된 빈 공간이 있어야 하고요. 삽입 삭제 시에 자료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느려질 수는 있어요. 약간은. 근데 뭐 연속 리스트는 그 연결 리스트하고는 포인터를 이용하는 거하고는 그래도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도.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예제인데요. 초기 자료가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가 빠졌네. 그죠? 그러면, 토요일을 집어넣으려면 얘를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죠. 그죠? 얘를 이쪽으로 일단 잘라내기 붙이기를 해서 여기다 넣었다가, 그리고 토요일을 여기다 삽입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죠? 수요일을 제거하겠다. 그럼 수요일을 제거하게 되면 얘네들 다 통으로 잘라가지고 다시 또 일로 붙여 넣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채운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면 됩니다. 연속 리스트는 배열하고 똑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배열은 빈칸은 빈칸대로 돌아 뭐 이런 식이지만 연속 리스트는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삽입 삭제할 때도 삽입을 할 때 빈칸을 만들어주고 삽입하고 삭제를 하면 기존에 있던 거를 땡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연속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터요. 잠시만요. 자, 연결 리스트입니다. 자료들을 반드시 연속적으로 배열시키지 않습니다. 임의의 기억 공간에 아무데나 저장합니다. 그냥 빈칸 보이면 그냥 바로 저장합니다. 운영체제가 알아서 컴퓨터가 자료 항목의 순서에 따라 노드의 포인터 부분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시킨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있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 포인터들이 있어요. 포인터들이 있어서 얘네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노드의 삽입이나 삭제 작업이 되게 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걔네를 오려서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당겨놓고 빈칸 만들어 놓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기억 공간이 있으면 빈 공간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집어넣는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놓고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포인터를. 기억 공간이 연속적으로 놓여 있지 않아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장점이죠. 연결을 위한 링크, 그러니까 포인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 리스트에 비해서는 기억 공간의 이용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단점입니다. 그 노드가 필요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주소라는 걸 이거 연결하려면은 이 메모리가 또 어느 정도는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노드. 네, 연결을 위한 포인터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중간 노드 연결이 끊겨지면 그 다음 노드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얘를 찾아 들어가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점입니다. 그게 단점이라는 겁니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무데나 저장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좀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중간에 끊겨지면 다음 걸 찾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 스택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죠. 스택. 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리스트의 한쪽 끝으로만 자료를 삽입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에 이렇게 컵이 있어요. 컵이 있으면은 자료를 이렇게 담아 놓을 거 아니에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채울 거 아니에요. 3번. 그럼 여기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으니까 꺼낼 때는 먼저 들어온 걸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거를 꺼내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뭐 이걸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LIFO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스택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장 나중에 삽입된 자료가 가장 먼저 삭제가 되는 후입 선출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합니다.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죠. 스택의 모든 기억 공간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삽입이 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됩니다. 꽉 채워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콜라 따를 때 꽉 채우면 안 되잖아요. 넘치잖아요. 넘치는 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고요. 더 이상 삭제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언더플로우. 더 이상 꺼낼 게 없어요. 그죠? 언더플로우가 발생이 됩니다. 스택의 응용 분야 중요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죠. 당연히. 함수 호출의 순서 제어, 인터럽트 처리, 수식 계산 및 수식 표기법, 컴파일러를 이용한 언어 번역, 부프로그램 호출 시의 복귀 주소 저장,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럽트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를 수행할 때 갑자기 어떤 중단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하다가 응답 없음이라고 뜨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잠깐 중지가 되는 건데 컴퓨터의 내부적으로는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걔를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컴퓨터는 계속 처리하려고 합니다. 잠깐 중지했다가 그걸 처리할 때 쓰는 잠깐 저장하는 복귀할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그걸 처리하려고 처리 루틴으로 가요. 이걸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하는데 일로 갔다가 처리를 했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그 주소를 저장할 때 바로 스택을 이용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인터럽트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수행 도중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중단되는 상태, 그거를 우린 인터럽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자, 이게 뭐 스택에 있는 메모리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 5개가 들어갈 수 있는 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가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먼저 꺼내는 방식이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온 걸 꺼내는 방식인데 이런 용어들 푸시라는 게 밀어낸다는 얘기잖아요. 팝이 당긴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푸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꺼낸다 그러면 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바닥에 깔린 거를 버텀, 바닥이라고 하고 탑은 맨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스택으로 할당된 기억 공간에 가장 마지막으로 삽입된 자료가 기억된 위치, 그 위치를 우리는 탑이라고 하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위치를 우린 버텀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LIFO입니다. 스택은 뭐예요? 컵이에요. 컵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막혀 있어요. 위에서만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던 거를 꺼낼 수는 없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만 꺼내는 방식입니다. 그게 스택이고요. 그럼 이제 억울하잖아. 맨 바닥에 있는 애 먼저 들어왔는데 왜 먼저 안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표를 사려고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다기보다 다 이용 용도가 있죠. 컴퓨터에서는. 근데 실생활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Q입니다. Q. 자, 요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한쪽에서는 삽입만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삭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 표 예매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먼저 해야죠. 버스 정류장? 거기서 먼저 기다린 사람이 먼저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FIFO입니다. FIFO.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가장 먼저 삽입된 자료가 가장 먼저 삭제되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두 개의 포인터가 있고요. Q의 응용 분야는 운영체제 작업 스케줄링입니다.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Q는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이구나.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스택의 응용 분야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중 Q의 응용 분야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Q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선입 선출 방식으로 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이다. 이게 뭐니? 그러면 Q 이렇게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그림입니다. 집어넣는 곳이고요. 그럼 이제 A가 먼저 들어왔었겠죠. 그죠? 그럼 얘를 내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됐죠? 프론트가 있고요. 프론트는 가장 먼저 삽입된 자료가 위치한 기억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이게 프론트가 되고요.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죠? 리어라고 있습니다. 리어는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자료가 위치한 기억 공간을 나타내는 포인터로 삽입 작업을 할 때 사용하고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랬으니까 제일 처음에 있던 게 삭제가 되는 이 메모리 공간에서는 삭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쓰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자료 구조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택과 Q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출제하기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자료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데크입니다. 자, 요거는 삽입과 삭제가 양쪽 끝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자료 구조로서 스택과 Q의 장점을 이용해서 구성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데크를 만약 물어본다면.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입력이 한쪽에서만 발생되고요. 출력은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력 제한 데크가 있고요. 그리고 입력은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출력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출력 제한 데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제한됐다라는 얘기니까 출력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구나. 입력이 제한됐네. 그럼 입력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택과 Q의 장점을 모두 혼합한 게 바로 데크라고 기억하시면 그냥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다음요. 다음 비선형 구조입니다. 뭐밖에 없다 그랬죠? 네, 트리하고 그래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구조의 종류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트리가 이렇게 돼 있죠. 트리는 나뭇가지처럼 돼 있는 방식을 말하고요.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지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그죠? 이렇게 얘네들 형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정점과 그러니까 노드 이런 걸 노드라고 해요. 노드와 선분을 이용해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도록 구성한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사이클이라는 건 이렇게 도는 걸 말하잖아요. 돌진 않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된 건 아니니까요. 네. 하나의 기억 공간을 노드라고 하고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을 링크라고 합니다. 트리의 활용 예는 가족, 족보죠. 그리고 조직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다음요. 자, 트리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나올 수 있죠. 네. 트리의 기본 요소로서 자료 항목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가지를 합친 것을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네모 칸에 있는 것들은 다 노드가 되는 거고요. 근노드라는 거는 트리의 맨 위에 있는 노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조상이죠. 조상이 되는 거죠. A가 됩니다.
디그리는 이제 차수라고 하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디그리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좌우지간. 각 노드에 뻗어나온 가지 수를 말하고, 각 노드에서 파생된 집계 노드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수라는 게 이제 노드에 관련된 차수가 있고요. 트리에 관련된 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A에는 지금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집계로 뻗어나가 있는 가지가 3개입니다. B는 2개고요. C는 1개입니다. D는 3개고요. 이런 식으로 D의 차수를 물으면 3, C의 차수를 물으면 1, 뭐 이런 식으로 답하시면 되는 거고, 트리의 차수를 물을 때가 있어요. 트리 차수. 시험에서 만약에 트리 차수를 물으면 이 차수들 중에 이 부모에 지금 3개가 있고요. 여기 2개가 있고요. 1개 있고요. 3개 있어요. 얘네는 자식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 이 차수들 중에 가장 많은 차수를 우린 트리 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D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으면 D의 차수는 4잖아요. 그죠? 얘는 A의 차수는 3이고요. C의 차수는 1이고요. B의 차수는 2가 되잖아요. 그죠? 얘도 2가 되는 거고 얘도 1이 되잖아요. 그럼 3, 2, 1, 1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 차수를 혹시라도 물어보면 다음 중 차수는, 이 트리의 차수는 그러면 가장 많은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말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노드를 말합니다. 단식이죠. 그죠? 혼자 있어요. 혼자, 솔로. 예. 자식이 없는 그런 노드를 우리는 단말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얘도 없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단말 노드가 되겠습니다. 단식입니다. 단식. 혼자 있어요. 혼자. 단독입니다. 자식 노드입니다. 어떤 노드에 연결된 다음 레벨의 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B의 자식이 누구야? 그럼 뭐 EF. C의 자식은 누구니? G.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부모 노드는 뭐 당연한 거죠. G의 부모가 누구야? C.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B, C, D의 부모는 누구야? A.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형제 노드는 동일한 부모를 갖는 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어차피 말 뜻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알 수 있습니다. 단말 노드만 좀 기억하시고요. 트리 차수와, 노드의 차수, 뭐 이건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네, 비선형의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프. 정점과 간선의 두 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선의 방향성 유무에 따라 방향 그래프와 무방향 그래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프의 활용례는 통신망, 그죠? 예, 망형이니까 교통망, 이항관계, 연립방정식, 유기화, 구조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교통에 관련된 거랑 통신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항관계, 연립방정식, 유기화학, 그죠? 방정식이 있네요. 네. 요런 것들이 그래프에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보면 방향 그래프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서 뭐 양방향으로 가고 막 이래요. 그죠? 근데 무방향은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최대 간선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양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냥 n 곱하기 n-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향 그래프는요. 무방향 그래프는 이거 2분의 n 곱하기 n-1 이게 이제 옛날에 자격증 필기 시험에서 네트워크 망형의 노드가 10개인 경우 최소 간선 수는, 최소 선의 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방향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2분의 10 곱하기 10 빼기 1이니까 9잖아요. 그럼 2, 5, 10 해서 5, 9, 45, 45개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통신 관련된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 옛날 자격증에서도 과거의 자격증,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향 그래프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2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 방향으로 가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10개라고 가정하면 10 곱하기 10 빼기니까 9잖아요. 그죠? 그러면 90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공식이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방향 그래프의 어떤 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프의 용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선형, 선형의 그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료 구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